네, 반갑습니다. 2026학년도 3월 고3 지구과학원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험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아무래도 3월이다 보니 뭐 난이도가 높았니 낮았니를 따지는 건 사실 그렇게 의미가 있을 것 같진 않지만 개념을 아마 제대로 했다고 가정했으면은 크게 어려운 문제들은 별로 없었을 거고 그래봐야 뭐 한두 문제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킬러로 나올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뭐 고지작이라든지 절대연령이라든지 등등등 있었을 텐데 고지작에는 이제 아주 간단하게만 나왔고 절대연령 문제가 20번에 있어서 조금 어렵긴 했습니다만은 그 친구는 사실 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었으면은 요것도 푸는데 지장이 없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3월은 볼만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난이도가 좀 쉽다 하던들. 그래서 꼭 복습 잘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처음으로 보는 시험이다 보니 뭐 좀 힘들었을 뭐 처음 하니까 적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응을 좀 하는 연습을 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1번부터 20번까지 쭉 보면서 아 내가 지금 뭘 놓쳤구나 이 정도 이제 그 가이드 잡는 느낌의 시험으로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하나씩 풀어볼 겁니다. 자, 봅시다. 1번. 그림은 북태평양 표층 해류가 흐르는 해역 ABC를 나타낸 것이다. 1번 문제라서 뭐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잘 외우고 계셔야 되는 위치들인 건 맞아요. 주요 표층 해류라고 하는 것은 이름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름인가요? 라는 뜻이에요. 다르게 얘기해보면. 그러면 다 알고 있는 해류겠죠? 자, 여기는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쿠로시오 해류였을 거고, 그죠?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6도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북태평양 해류였을 거고, C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다. 자, 순환 방향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시계 방향으로 외우고 계셔도 되고 쿠로시오 북태평양 캘리포니아 이렇게 딱 읊으면서 가도 되니까 이거 맞고요. B에는 북쪽대류인데 북쪽대류 어딥니까? 그럼 여기가 북쪽대류예요. 그죠? 그래서 북쪽대류 이쪽이니까 북태평양 해류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표층에서의 염분인데 일단은 그림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위도대인 것 같거든요. 비슷한 위도대라고 가정하게 됐을 경우 염분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난류랑 한류를 비교하게 되면은 어디가 더 염분이 높아요? 그러면은 난류가 염분이 더 높지요? 라고 생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A가 더 높을 겁니다. 라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하고 넘어가시면 답은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2번입니다. 그림은 표준우주 모형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어느 시기 ABC에 일어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외워야 되는 시기들인 건 맞아요. 다만 A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시기를 외운다. 그러니까 숫자를 외운다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급팽창은 빅뱅 직후. 막 10에 마이너스 뭐 30 몇 승 초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아예 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헬륨 원자핵이 처음으로 형성된 시기가 언제냐면 양성자랑 중성자가 이제 7대1의 비율로 존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녀석이 뭉쳐지게 되면서 헬륨 원자핵하고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지면서 수소 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 3대1이 되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게 됐을 때고 나이 기준으로는 우주 나이 3분 1대를 얘기하는 거고 수소 원자가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면 원자가 형성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보통 얘기하냐면 뭐예요? 배경 복사가 방출됐던 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경 복사가 방출이 되었던 시기를 얘기한다. 나이가 몇 살일 때 우주 나이 38만 년일 때를 얘기하게 될 겁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 더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요때가 몇 도쯤 된다? 온도가? 약 3000켈빈 쯤 될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현재는 이 배경 복사의 온도가 약 2.7켈빈의 복사 형태로 나타나게 되더라까지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기억번. 그 팽창은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기 때문에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지평선의 크기랑 이제 우주의 실제 크기, 우주의 크기를 비교하면은 우주의 크기가 처음에는 지평선의 크기가 좀 더 컸지만 지금 현재는 우주의 크기가 더 커진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 다음 B의 쿼크와 전자가 최초로 형성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쿼크랑 전자는 기본 입자를 얘기하는 거라서 맞죠?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려면은 그러니까 기본 입자가 생겨야 요것들이 뭉쳐지게 되면서 이제 양성자, 중성자가 되는 거고 걔가 뭉쳐서 원자핵이 되는 거라서요. 당연히 최초로 형성됐던 건 당연히 이때가 아닐 겁니다. 저희가 원자핵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미 그 이전에 형성되어 있었어야 되죠. 그 다음 C의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었다. 방금 얘기했죠. 배경 복사 방출된 시기랑 겹치니까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도까지 기억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넘어가 볼까요? 3번입니다. 그림 가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4시 30분에 촬영된 가시 영상과 저게 영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서 폭설이 내렸다. 이거 지금 사진이 좀 반전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진이 이제 흰색하고 검은색이 좀 반대긴 한데 일단 봅시다. 그러면은 16시 30분이니까 저녁 4시 반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구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도 관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동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태양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여기. 그러면 여긴 해가 졌다 해요. 해가 진 거고 여긴 해가 아직 안 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떠 서로 지고 있는 상황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우리 가시 영상이랑 저게 영상이랑 특징 뭐였죠? 그러면 가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낮에만 관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상황을 확인을 했을 때 여기랑 여기랑 비교하면 이쪽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서는 저긴 다 보이는 걸로 봐서는 이 친구가 저게 영상이 될 거고 이 친구가 가시 영상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제 서해안 지역에 폭설이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서해안 지역이면 여기거든요. 여기 구름 가득한 걸로 봐서 폭설 내리고 있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선지로 바로 가볼까요? 가시 영상 맞죠? 조금만 축소를 합시다. 가시 영상은 가인가요? 했을 때 아니죠. 둘 다 관측되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이 다 관측되는 걸로 봐서는 나가 되겠죠. 최상부의 온도를 물어봤는데 A 영역하고 B 영역일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최상부의 온도는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이 많아지는 거죠. 그죠? 적외선 방출이 많아진다는 거 그만큼 적외 영상으로 봤을 땐 어떻게 보여야 돼요? 어둡게 관찰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둡게 관찰이 돼야 된다. 그러므로 이제 무슨 상황을 생각할 수 있더라? 더 온도가 높은 쪽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더 어두운 쪽, 더 검은색인 쪽을 확인해달라 이건데 지금 이거 흑백 반전이라 여기가 또 흰색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뭐가 될 거냐? 온도가 좀 더 낮은 쪽이 돼요. 온도가 높은 쪽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A가 더 높다. 오케이. 확인됐고요. 그 다음 디귿번 찬 공기가 황해를 지나간 동안 열과 수증기를 공급받으면 폭설을 내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차가운 기단의 변질이에요. 차가운 기단의 변질 상황을 저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데 실제로 열하고 수증기를 둘 다 공급받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더라까지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질 수 있더라. 그렇게 해서 그로 인해서 폭설이 내릴 수 있다까지 봐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확인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온대저기압에서 전선의 위치를 찾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왜 마음에 드냐면 제가 설명하는 개념 내용하고 아예 똑같아요.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면 참 좋겠다. 탐구 잘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온대저기압이 존재하는 어느 지역의 등압선과 바람의 방향을 나타내는 가를 준비한다.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전선을 그린다. 왜냐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뭘 저희가 알아낼 수 있냐면 실제로 전선이 통과하게 되면 변화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무슨 변화가 발생하는가를 보면은 제일 뚜렷하게 발생하는 게 기온,
그리고 풍향. 이 기본적으로 많이 바뀌고요. 그 외의 상황들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메인으로 바뀌는 건 요거 두 개일 거예요. 왜냐하면 기온 같은 경우에는 온난전선은 온난해지니까 온난전선인 거고 한랭해지니까 한랭전선인 거라서 시간이 경과했을 때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전선의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풍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공기의 종류가 바뀌다 보니 그 공기의 움직임도 바뀐단 말이에요. 그 움직임에 따라서 풍향도 바뀌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요거 두 개를 보면 된다 이건데 그게 딱 정확하게 그려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방법 2번. 전선의 지상기온 분포를 등온선으로 나타낸 그림 나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이게 등온선 분포일 거예요. 그때 기온의 분포를 고려하여 전선을 그린다. 그럼 기온의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나는 장소가 뭐가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전선일 거예요. 그러면 P 아니면 Q가 전선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당연히 어디가 전선일 거예요? 그러면은 봐봐. 분명히 이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에서 동으로 움직일 거예요. 이동 방향 이 방향일 거라고. 그럼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내가 여기에 서 있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은 이쪽 공기를 얘가 느낄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16도였던 게 20도가 되니까 온난해지겠다. 그죠? 그러니까 온난전선이 통과하는 상황이구나를 확인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온난전선이 통과하고 있는 상황을 저희가 가정을 했을 때 온난전선은 온난해지니까 온난전선이니까 요렇게 아마 그려져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는 사실은 온도 변화가 많이 벌어진 장소는 아니라서 안 되겠죠. 그래서 급격하게 온도가 변하는 장소 요 사이에 어디선가 전선이 통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얘는 등압선 분포잖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공기의 종류가 찬 공기, 따뜻한 공기, 찬 공기라고 써 있기도 하죠.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풍향도 바뀌는 거 확인됐고, 그러면 아마 요렇게가 한랭전선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요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튀어나오잖아. 그러니까 저 장소가 뭐가 될 거냐면 저 장소가 아마도 무언가 공기의 변화가 발생한 지점이라고 저희가 체크해 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기의 변화가 생겼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뭔가 이렇게 부드럽게 가는 게 아니고 살짝 톡 튀어나온 느낌으로 살짝 나타나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한랭전선이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다. 그치? 자, 그럼 전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경계 또는 기온의 급격하게 변한 장소를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되셨죠? 자, 그럼 볼게요. 가에서 지점 A와 B 사이에 전선이 위치하나요? 그랬는데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선이 위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 나에서 전선은 Q 구간보다 P 구간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 그랬는데 방금 전에 봤다시피 P 구간에 위치하는 게 맞죠? 그래서 P 구간에 위치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급격하게 변하는 경계 맞을 거예요. 그죠? 답은 5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에서 발생하는지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답은 5번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지질시대 A부터 E까지 지속기간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요거 아마 옛날에 나왔던 기출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긴 거, 퍼센트가 제일 많은 게 49% 차지하고 있는 B인데요. 요게 뭐예요? 요게 원생누대입니다. 그리고 원생누대보다 시생누대가 좀 더 짧아요. 이게 40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이고, 요게 25억 년 전부터 5.4억 년 전이라 요게 한 20억쯤 되고 요게 15억쯤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CD가 있을 건데 그러면 순서대로 제일 긴 게 고생대가 될 거고, 여기가 중생대가 될 거고, 요게 신생대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A, B, C, D 순서가 시간 순서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보면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세포 동물 화석을 얘기하는데 원생누대 때 존재하는 거 맞을 거고요. 판기아는 C에 형성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판기아가 생성됐던 시기 언제입니까? 고생대 말에 만들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C에 형성된 거 맞을 것 같고요. 그럼 분리는요? 분리는 D죠. 중생대 초반에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지? 자, 그 다음 거시식물이 처음 출현한 시기 이렇게 있는데 거시식물이 처음 출현한 시기잖아. 처음 출현이죠. 그럼 자, 번성이 언제죠? 거치식물이 번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양치식물이 번성하다가 거치식물이 번성하다가 속치식물이 번성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번성 시기를 따져보세요. 그럼 중생대가 될 테니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럼 이거보다 이전 시기가 될 거다. 고생대 말이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만약에 정말 정확하게 언제 출현했어요? 그러면은 기 단위로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거시식물이 이제 폐륜기거든요. 네, 등장했다고 얘기는 하는데
알고 계시면은 사실은 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썩 도움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만 알아도 되는 거지. 번성이 중생대이니 최초로 등장한 시기를 확인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최초로 등장한 시기는 중생대보다 이전일 거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6번입니다. 그림 가는 깊이에 따른 지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는 화강암과 현무암을 A, B로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서로 다른 마그마의 생성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색깔 보면 알겠지만 이게 좀 더 밝은 색깔이고 이게 좀 더 어두운 색깔이거든요. 그죠? 이게 그래서 아마 화강암이 요걸 거고 여기 현무암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게 온도 증가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게 화강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거고 그죠? 요게 이제 압력 감소에 의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과정일 거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기억번. 마그마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온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생각해봐. 마그마가 생성되려면 지금 보시면은 얘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여기서 용융곡선이라고 하는 거는 용융이 벌어지는 온도인데 용융이 벌어진다가 결국에는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온도가 증가하다가 여기쯤을 지나갔을 때 당연히 녹을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때가 이제 녹는 온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있던 물질을 그대로 상승을 시켜서 여기 용융곡선 여기쯤 넘어갔을 때 이제 녹을 거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누가 더 높아? 니은이 더 높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도 되고 애초부터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화강암 소위 유문암질 마그마랑 현무암질 마그마랑 비교했을 때 혹시 마그마 온도 누가 높은지 알아요? 현무암질 마그마가 온도가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현무암질 마그마가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을 거니까 마그마가 생성되는 것도 현무암질이 아무래도 온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도 되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이건 자료 해석이긴 합니다만 그냥 암기로 해도 될까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렇지? 그 다음 B는 현무암이죠. 그러니까 현무암질이니까 니은이죠. 틀렸고요. SiO2 함량은 SiO2 함량이 많을수록 더 밝을 거다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SiO2 함량이 많으면 더 밝은 암석이 될 거다. 이렇게 되니까 누가 됩니까? 그럼 A가 돼야 되는 거지. A가 높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작년 9월 평가원이었던 것 같아요. 26학년도 9월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음파의 왕복 시간이 같은 지점을 선으로 연결하여 나타낸 음향측심 자료이다. 이 해역에는 판의 경계가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왕복 시간이 있고 어쨌든 경계가 존재한다는 거잖아. 근데 경계가 존재할 때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왕복 시간 기준으로 1500m/s라고 되어 있으니까 왕복 시간 8초 이상이 나오게 되면 이걸 저희가 뭐라 부르냐 여기 해구가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8초면은 몇 미터냐면 6000m쯤이에요. 맞죠? 왜냐 왕복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은 8초가 편도로 가면 4초가 될 거고 1500 곱하기 4 하면 6000m잖아.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6000m쯤 될 거다 이건데 그러면 어디가 아마도 해구일 확률이 높냐면 아마 가장 깊은 장소가 아마 해구가 될 확률이 높아질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A지점 수심이 어떻게 돼요? 그런데 A지점 같은 경우에 8초잖아요. 정확하게. 그지? 8초니까 6000m. 방금 계산했다. 그죠? 해저면의 경사라고 돼 있는데 해저면 경사는 결국에는 뭐가 되는 거냐? 왕복 시간의 차이가 클수록 나는 거죠. 근데 여기는 1.6 근처인데 여기는 4, 5.6, 6.8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시간초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건 그만큼 깊이가 더 빠르게 깊어지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니은 구간이 더 급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엔 해구가 존재하나요? 네, 해구가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요거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뭐는 구분을 못할 것 같냐면 이제 누가 더 밀도가 큰지는 구분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쪽 판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어느 쪽으로 섭입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까지 힘들어도 아, 여기가 해구구나 정도까지는 금방 알아낼 수 있으니까 그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경사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따질 때 여기 보면 알겠죠? 여기 50km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축척이라 그래서 요 길이가 50km라는 거야. 이제 수평 길이로.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길이를 재보면 알겠지만 여기랑 여기 길이 분명히 비슷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로의 길이는 같을 때 세로의 길이가 그러니까 깊이가 더 빠르게 변하면 당연히 경사가 더 급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 문제요. 혹시 어떻게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 문제?
잘 한 번만 생각해 볼까? 그러니까 뭐냐면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비율이잖아요. 그럼 시간에 따라서 구성 요소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거든. 그럼 시간에 따라서 구성 요소 비율 혹은 구성 요소의 밀도 혹은 구성 요소의 총량 이런 것들을 저희가 얘기해 보면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제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보통 물질이라고 되어 있는 녀석이 있을 건데 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일정해야 되고 밀도는 얘들이 작아지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러면은 얘들은 총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얘는 총량이 실제로 늘어나야 되는 게 부피가 실제로 커지는 와중에 밀도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총량 자체는 늘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율인데 그럼 총량 자체 늘고 일정이니까 당연히 비율 100%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비율이 늘 거지만 얘랑 얘는 비율이 줄어들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지금 퍼센트 비율을 받았으니까 퍼센트 비율에 해당한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두 개는 줄어들고 한 개는 늘어날 거니까 그걸 가지고 과거랑 미래를 판단해보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 번만 보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요렇게일 수도 있고 시간 순서가 요렇게일 수도 있는데 요렇게 되면은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그럼 이거 맞네요 그죠? 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가 과거고 가가 미래면 이게 늘어나고 줄어드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두 개가 줄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다? 시간 순서는 가 다음이 나가 되는 거라 요게 과거가 될 거고 요게 미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그 와중에 늘어나는 애만 암흑 에너지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이 될 건데 암흑물질, 보통물질 중에서 양 많은 게 암흑물질일 거거든. 그래서 이게 보통물질이 될 겁니다 라고 풀어주는 건데 이제 우리 이제 요즘 그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좀 알려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하고 약 5에서 6배 정도의 비율이 차이가 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6배 정도 비율 차이 납니다. 한 5.5배쯤 되거든요. 실제로. 보통물질보다 암흑물질은 5.5배쯤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총량도 되고 밀도도 되고 다 똑같으니까 이제 비율로 따졌을 때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딱 보자마자 누가 봐도 5-6배 되는 거 확인해가지고 이거 5배쯤 되네? 이건 보통물질 암흑물질이고 나머지 하나가 암흑에너지겠지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요.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이제 저걸로 푸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는 줄어들고 하나는 늘어나요로 풀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거는 이제 도구야 도구. 네, 교과서에 있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따 우리는 교과서에 있는 도구를 사용을 하고 풀어보되 만약에 이제 내가 좀 신숙해졌고 어차피 이거 할 줄은 알아. 그럼 이제 그냥 5-6배로 풀 수 있겠지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알겠죠? 알고 해야 돼. 자, 전자기파로 관측 가능하다는 A인가요? 그런데 네, 전자기파로 관측 가능하다. 빛으로 관측이 가능하다. 내 눈으로 볼 수 있냐? 광학적으로 보이냐? 이런 거니까. 이거 전자기파로 상호작용할 수 있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근데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빛을 내고 흡수할 수 있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가속 팽창하는 건 누굽니까? 그럼 암흑에너지가 될 거니까 C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니은만 답일 거다. 9번 갑시다. 근데 9번도 사실 막 엄청나게 어렵게 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지작의 문제가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아마 인도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표는 어느 지기의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 시기에 형성된 화성암 ABC의 고지작의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이 지계는 동일 경도선을 따라 계속 북상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북상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넘어갔을 거고 동일 경도선상이니까 뭐 좌우 움직임 없이 그냥 위로만 올라갔다 이 뜻이겠죠. 그럼 시간이 경과할수록 이제 적도에서 남반구에서 북반구 쪽으로 쫙 상승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제 남반구 고위도에서 남반구 넘어가서 북반구로 넘어간 상태가 될 거다 이건데 그럼 마이너스 복각을 가지고 있다가 플러스 복각으로 바뀔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라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오케이 마이너스 복각에서 플러스 복각으로 바뀌는데 마이너스 복각으로 크다가 왜냐면 남반구 고위도에서 서서히 북반구로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복각이 점점 작아지다가 플러스 복각이 커지는 상태로 가면 되겠구나. 들어가는 방향이 플러스 복각이 될 거고 마이너스 복각이니까 요게 첫 번째 제일 복각이 크니까 남반구 고위도 저위도 북반구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C, A, B 순서대로 가게 될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볼게요. B의 고지자기 복각은 플러스 값인가요? 그러는데 마이너스 값이죠. 틀렸고요. 화광암 생성 순서 CAB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지괴는 적도를 통과한 적이 있다. 그죠? 왜냐면 마이너스 복각에서 플러스 복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0을 무조건 통과할 거다. 적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뭐 텔레포트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선생님 근데 선생님 혹시 정자극기랑 역자극기는 어떻게 좀 비교가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선생님 마이너스 복각인데 역자극기면 이거 북반구잖아요. 그럼 그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이걸 무조건 지금 정자극기라고 따질 수 있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아마도 이제 예상컨대 요 조건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고지자기 극은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아도 돼 있잖아. 이게 사실 어떤 의미를 전제로 좀 까냐면 지리상 북극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지자기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라고 돼 있는데 지리상 북극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지리상 북극과 이게 자북의 위치가 같다는 의미로 일단 해석을 해주시면 제일 편해요. 그런데 지리상 북극이 자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건 자석의 S극에 해당하는 자북이 북극에 있다는 뜻이 되는 거라서 이게 이제 정자극기를 내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자극기 상황이구나를 전제로 깐 거다라고 봐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바로 다 풀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고지자기 문제치고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죠? 10번. 우리나라 남해안 해역에서 8월에 어느 두 시기에 측정한 해수 특성을 수온 연무도에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해수면과 40m에서 측정값이라고 돼 있고 가와 나중에 어느 한 시기에 이 해역은 태풍의 영향을 받았대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어디가 해수면이고 어디가 수심 40m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해수면이라고 하면 0m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0m하고 40m 찾아볼까요?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연직분포를 볼 때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냐면 깊이가 깊어질수록 수온은 떨어져야 되고요. 밀도는 상대적으로 좀 커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0m랑 40m를 비교했을 때 0m 쪽이 아무래도 수온이 높을 거고 40m 쪽이 아무래도 수온이 좀 낮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A랑 B랑 비교했을 때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는 방향이잖아요. 왜? 밀도는 수온에 반비례할 거고 염분에 비례할 거거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수온에 반비례한 상태를 생각해 보시면은 당연히 수온은 낮아질수록 염분은 높아질수록 커지는 거라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질 거다. 이렇게 따져도 되는 거거든. 그러면 밀도 커지는 방향으로 생각해도 되겠구나 해서 이제 A가 0m, B가 40m가 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찾는 건 금방 찾을 건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 가와 나중 어느 한 시기에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잖아요. 그럼 이게 태풍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 요건데 봐봐. 태풍이 지나가면 뭐냐면 굉장히 바람이 강한 저기압이 통과하기 때문에 저기압의 영향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용승이 벌어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바람이 매우 강한 상태가 될 거라 혼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태풍이 통과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연직 분포가 통과하기 전이면 통과하고 나서는 연직 분포가 어떻게 바뀌냐면 온도가 탁 떨어지게 되면서 갑자기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진 상태가 되는 거지. 요게 이제 통과한 후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요 상황을 유추하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온도 떨어지고 용승에 의해서 수온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혼합층의 두께도 두꺼워지는 형태를 얘기하고 싶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온도가 비슷비슷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 얘가 전체적으로 해수면의 온도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온도도 40m랑 좀 비슷한 상황인 걸로 봐선 이게 태풍 영향을 받은 상태겠구나 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억번에서 보시면 해수면의 측정값은 A입니까? 네, 맞죠. 그리고 태풍에 영향받은 거 나 맞고요. 그 다음 수심 40m에서 해수 평균 밀도라고 얘기했는데 40m 평균 밀도 얘는 여기쯤일 거고 여기 40m 평균 밀도 얘는 여기쯤일 거잖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수온이든 염분이든 지금 누가 더 밀도가 큰 쪽에 있을 거냐면 얘가 좀 더 밀도가 큰 쪽에 있는 게 얘가 평균적으로 요 라인에 있을 건데 얘는 평균적으로 요 라인에서 요 라인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아무래도
여기가 좀 더 밀도가 크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찾아주면 되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연습하기도 되게 좋고 자료 해석도 괜찮은 것 같고. 11번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물교육청이 계산 문제를 그렇게까지 빡세게 시키는 편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계산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 그러면은 물리량을 나타내고 있다. 백색에서 1개가 있고 태양의 절대등급 4.8등급이다. 오케이. 그러면 반지름이 태양을 1 기준으로, 표면도 태양 1 기준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거죠. 태양은 반지름 1짜리, 표면도도 1짜리, 그때 절대등급 4.8등급짜리. 이렇게 될 거다. 이 얘기죠. 자, 그랬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가 원래는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4제곱에 해당할 겁니다. 라는 걸 저희가 공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제 그걸 갖고 계산을 해라 이거지. 근데 이게 태양하고의 비교인데요. 어차피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반지름 표면도 줬으니까 절대등급은 광도랑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제 광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확인해주면은 반지름 표면도 아니까 광도 구하세요. 반지름하고 광도 알고 있으니까 표면도 구하세요. 표면도랑 광도 알고 있으니까 반지름 구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지금 2개를 알려줄 테니 나머지 하나를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러면은 계산하면 돼요. 얘는. 기억을 물어봤으니까 그냥 가 같은 경우에 계산하시면 되는데 할 때도 어차피 이거 상수고 이거 상수니까 의미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양하고 이미 비교가 끝난 상태라서 그냥 이대로 계산만 해주시면 돼요. 태양보다 몇 배쯤 클 건가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광도는 반지름 제곱에다가 온도 4제곱을 곱하면 됩니다가 돼서 2분의 5의 제곱에다가 온도 같은 경우에는 2배죠. 2에 4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태양에 비해서 2분의 5배, 태양에 비해서 2배. 그럼 태양에 비해서 광도가 몇 배입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지워지면서 2의 제곱에 5의 제곱이라 100배거든. 자, 그럼 자 들어봐. 등급차는 밝기 B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게 5등급 차가 만들어지게 되면 5등급이 작아지면은 비율은 100배가 될 겁니다를 알고 계시면 될 거라서 100배 정도의 밝기를 가져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5등급 작아지는 거다. 누구에 비해서? 태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5등급이 작아져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0.2등급이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광도비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몇 배냐면 광도비가 100배가 될 거고요. 얘도 지금 100배에서 똑같이. 그럼 얘는요. 5등급 큰 거죠. 5등급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자, 등급의 차이가 비율이 되는 거라서 사실 이거 지수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가 지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수의 부호가 바뀌었어. 그러면은 비율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역수가 돼야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100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실은 계산이 다 끝나는 게 반지름 제곱의 표면도 했을 때 요게 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요게 100배가 될 거고 여기 표면도는 1. 태양하고 똑같네요. 요건 표면도 4제곱 해주게 되면은 1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100이니까 요거 2개를 곱했을 때 100분의 1이 되게 만들라 그러면은 100의 제곱분의 1일 거라서 반지름이 100분의 0.01쯤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내가 기억하기로 2022학년도가 2023학년도인가에 나왔던 기출문제예요 사실은. 그때 나왔던 거 그냥 그대로 냈다고 생각해 주시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평가 문제. 그럼 이 중에서 백색외성은 뭘까요? 그런데 백색외성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표면온도는 높지만 반지름은 작아서 광도가 좀 작은 애를 찾아주면 된다. 이건 누구에 비해서? 태양에 비해서. 그러니까 주계열성에 비해 어떻게 되는가를 생각해달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은 0.2등급 방금 얘기했고 최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라고 얘기했는데 람다맥스 값을 보통 얘기하게 될 거고 람다맥스 값은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나하고 나를 비교하게 됐을 때 표면온도가 누가 더 높아요? 그러면은 얘가 더 높고 얘가 더 낮은 거잖아요. 그죠? 그럼 파장은 누가 더 길어야 돼요? 그러면 낮은 애가 더 길어야 되는 거지. 그치? 백색외성 단가요? 했는데 네, 그죠? 왜 그러냐면 반지름이 겁나 작은데 온도는 태양보다 높다며. 그러면 이게 당연히 백색외성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하나만 더 해볼까? 반지름이 10배야. 근데 표면온도는 태양이랑 똑같아. 그 무슨 말이야? 표면온도가 똑같은데 태양보다 반지름이 크면은 광도가 크겠죠? 그러니까 뭐야? 태양보다 표면온도랑 반지름 훨씬 크다고? 아, 이거 거성인가 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참고로 자주 나오는 애인데 가는 자주 나오는 주계열성입니다. 원래. 근데 뭐 숫자를 외우거나 그러는 건 아닌데 저희는 이제 하도 많이 봐가지고 그런 거니까 나하고 다만 구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이해되셨죠? 지금
제가 일부러 계산 막 엄청나게 복잡하게 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게 애초부터 문제가 그렇게까지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 것도 아니었고 태양 기준으로 비교하라고 돼 있는 상황이라서 아주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죠? 좋습니다. 그러면 11번까지 했고요. 12번입니다. 이거 살짝 뭐라 그러냐면 헷갈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잘 보면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대기순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원하는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 중 하나이고 화살표의 폭은 대기 흐름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거는 대서양하고 태평양이 둘 다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동태평양, 서태평양을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제대로 몰랐으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태평양 어디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태평양이에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태평양이에요. 이쪽은 대서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을 보면 안 돼요. 이쪽 보면 안 돼요. 이쪽 보면 안 돼요. 알겠지? 그러면 어디가 서태평양일 거냐? 여기가 서태평양 쪽이고 요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나타나고 유정수를 동태평양으로 잡으면 제일 편하거든요. 서태평양이고 여기가 동태평양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태평양에서 여긴 상승기류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동태평양이 저기압 상황이고 서태평양이 고기압 상황이 될 거다. 여긴 동태평양 쪽에서 하강기류가 생겼으니까 여기가 고기압 상황이고 여기가 저기압 상황이 되는 건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사실 평상시랑 똑같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가 뭐가 될 거냐면 가가 엘니뇨 시기가 될 거다. 그리고 나가 라니냐 시기가 될 거다. 왜냐면 평상시가 강화되면 라니냐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따져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자, 그러면은 확인했으니까 기억번 엘니뇨니까 틀렸죠. 그 다음 워커순환의 세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워커순환 같은 경우에는 세기가 누가 더? 워커순환은 라니냐 때가 더 강해야 돼요. 엘니뇨 때가 더 약하고. 그래서 요거는 워커순환 하고 이제 남방진동지수하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 비슷하구나 생각하시고 남방진동지수가 플러스면 라니냐, 마이너스면 엘니뇨, 워커순환 같은 경우에도 세지면 라니냐, 약해지면 엘니뇨 이렇게 되는 거라서 그거 비교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해면기압 편차라고 얘기했는데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이죠. 그럼 동태평양 적도 부근이면 이거 상승기류, 저기압 요거랑 요거 하강기류, 요거 고기압, 요거 보란 뜻이에요. 평소에 비해서 고기압이 됐습니다. 평소에 비해 저기압이 됐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평소에 비해 플러스면은 고기압이 됐습니다가 되니까 요게 나가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럼 가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가 더 큰가요? 아니요, 나가 더 커야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해주면은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죠? 그죠? 오케이. 13번인데 13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 보실 때 어떻게 풀어봤으면 좋겠냐면 사실 자료는 일단 당장을 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어디부터 봤으면 좋겠냐면 쭉 와가지고 여기 조건부터 한번 봐요. 그러면 죄송해요. 자, 20류라고 경사각이 나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20류가 경사각의 변화만을 고려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20류라고 경사각? 그럼 20류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원일 때 그냥 정원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냥 동그란 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이 원일 때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예를 들어 근일점이라고 치고 여기가 원일점이라고 가정하면 근일점과 원일점 모두 여기가 1AU 여기가 1AU가 돼야 돼요. 그게 E가 0일 때 원궤도일 때. 그런데 이거보다 만약에 20률이 큰 상황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일점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고 원일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라서 원일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까운 건 더 가까워지고 먼 건 더 멀어질 겁니다.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일점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원일점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는 이 방향으로 갈수록 뭐가 되는 거냐면 20률이 커지는 방향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또 뭐를 줬냐면 현재가 23.5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24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23도가 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20률도 커지고 경사각도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고 싶었나 보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바로 가볼게요. 20률 어느 쪽이 더 커야 돼요? A 쪽이 더 커야 되는 거지. 현재가 작은 거 맞을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남이 37도에서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보는데 자, 지금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연교차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경사각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심률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 원래 둘 다 따져야 되는 게 맞기는 하죠.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를 확인하는 게 맞겠지만 알다시피 이제 연교차를 물어볼 땐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를 물어보면 결국에는 경우의 수가 요거 아니면 요거밖에 없거든요. 둘 다 커지거나 둘 다 작아지는 경우의 수 제외하고는 사실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무슨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냐면 둘 다 커지고 둘 다 작아지는 거니까 사실은 경사각 하나만 딱 확인해 주시면은 어차피 나머지 하나는 굳이 볼 필요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냐면 경사각이 누가 커요? 그럼 현재랑 B랑 비교하면 현재가 더 크거든요. 그죠? 23, 23.5도니까. 그럼 현재가 클 거예요. 왜냐면 경사각은 뭐라 그랬어? 경사각이 커지면 뭔 소리야. 연교차도 커질 거거든. 근데 이거는 북반구, 남반구 공통이거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 되겠구나인데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해볼게요. 현재랑 B랑 비교하면 어쨌든 간에 현재가 B보다 연교차도, 그러니까 경사각도 크고 이심률도 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현재 저희가 남반구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남반구 상황에서는 근일점일 때 여기가 12월이라서 여름철이거든. 그러니까 여름철에 온도가 더 높아지게 될 거고 겨울철에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될 겁니다 라고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현재가 더 연교차가 크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바로 끝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는 지향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들어봐. 지구에 라고 돼 있죠. 그러면 북반구 남반구 한정했나요?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지구 전체를 얘기한 거죠. 이거 전체를 생각해봐요 이렇게 된 거지. 이러면은 자 전체를 물어봤다고 가정하게 되면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 지구랑 태양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심률이 커지게 되면 근일점까지 거리가 가까워질 테니 받는 에너지가 늘어나겠구나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심률이 큰 게 A쪽이잖아. 그럼 A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아마 기억만 될 겁니다. 그래서 13번은 1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잠깐 실편 정리만 하고 다시 돌아와서 14번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가볼게요. 그림은 주계열성 내부에서 에너지 전달 영역을 별의 질량과 중심으로부터의 누적 질량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BC는 주계열성이고 대류와 복사 중 하나의 에너지가 전달된 영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기출에 있거든요. 비슷한 문제. 그래서 평가원 문제 중에서 요렇게 돼서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기역, 니은 해가지고 기역과 니은은 대류와 복사 중 하나이다 해가지고 1태양 질량짜리하고 5태양 질량짜리 하필 또 마침 딱 1태양 질량, 5태양 질량짜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만약에 그 기출을 제대로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조금 이제 그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 알고 있었으면 사실 이 문제 조금 이제 실수 좀 덜 했을 거고 그거 모르고 그냥 막 풀었다가 좀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요. 자, 일단 이것부터 합시다. 주계열성 내부 에너지 전달 영역이고 그 다음에 별의 중심으로부터 누적 질량비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심으로부터 즉 별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부터 바깥으로 나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중심을 기준으로 한 0.1이라는 건 뭐냐면 0.2 해볼까요? 0.2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나가는 동안에 전체 질량의 20%에 해당하는 부분이 그럼 중심에서부터 나가서 이렇게 했을 때 요만큼 20% 영역 그때 요만큼의 질량이 전체 질량의 20%다. 한 요쯤 오면 요만큼이 될 거니까 요만큼 예를 들어서 한 50% 된다. 60%, 70%, 80%, 1, 100%. 그러니까 뭐냐면 누적 질량이 1로 갈수록 무슨 상황이 돼야 돼요? 질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1이 됐다는 건 중심부터 쭉 전체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표면 쪽이고 표면 쪽. 요게 중심 쪽입니다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갔을 때 누적되는 질량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게 해석이 됐으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중심에서부터 여기서 쭉 다 같은 니은이 되는 거고 여기는 중심에서 쭉 가다가 여기만 살짝 니은인 거고 여기가 다 기역인 거거든. 근데 우리 태양 같은 경우에 내부 구조 어떻게 생겼냐면 핵이 있고 바깥쪽에 복사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바깥쪽에 대류층이 존재하는 형태라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 복사고 요만큼만 대류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만 대류층이라서
니은이 대류층이 될 거고 기역이 복사층이 될 겁니다. 이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태양 질량 기준으로 봤을 때 이태양 질량보다 커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저희가 뭐라고 보통 표현을 하냐면은 그 대류핵이 존재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대류층이 되고 대류핵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복사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A는 내부 전체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네, 이거 맞아요. 근데 이건 보고 찾는 문제지 이걸 뭐 외운다거나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다 대류라서 어떤 상황이냐면 전체적으로 섞인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 다음 복사가 일어난 영역의 전체 질량은 B가 C보다 작다. 요게 이제 그 기출에 나왔던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인데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복사가 일어난 영역이 이만큼이고 여긴 이만큼이니까 비율로 따지면 사실은 B보다는 C가 좀 비율이 적거든요. 맞죠? 왜냐면은 여기는 대류 요만큼이고 나머지가 다 복사고 여긴 이만큼만 복사고 요만큼이 대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질량 B는 B랑 C랑 비교하면 B가 C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B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러는데 잘 들어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되니까 선생님 그래서 틀렸다고 했는데 이러면은 그대로 이제 골로 가는 거예요. 알았지? 왜냐면 이게 전체 질량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는 1태양 질량 그러니까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상황에서의 요만큼 비율인 거고 얘는 태양 질량의 애초보다 5배인 상황에서 이 정도의 비율이라서 실제 질량을 비교해봐요. 그럼 당연히 누가 더 커야 되냐 이쪽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5배가 더 크거든. 전체 질량이. 그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1등급이야. 내가 한 과목은 1등급이고 한 과목은 4등급이야. 그러면은 내 위에 몇 명 있는지 이거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죠. 왜냐면 1등급은 그냥 4%인 거지 4등급이라고 해가지고 내 위에 인원이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 기준으로 생각해보면은 G2 예를 들어서 G1 기준으로 1등급이고 G2 기준으로 4등급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G2 4등급이 위에 있는 인원수하고 G1 1등급일 때 이 위에 있는 인원수가 비교하면 얘가 분명히 더 많을 거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전체 모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애초부터 태양 질량이랑 똑같은 애랑 태양 질량이 5배인 애들 안에서 질량비가 요만큼일 거라서 누가 더 양이 많아야 돼요? 이게 더 많아야 될 거예요.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한 뭐 90%좀 된다 가죠. 95, 5% 된다고 해. 그러니까 태양 질량이 95%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95% 곱하기 1태양 질량인 거고. 그다음 얘는 지금 여기가 뭐 대충 한 0.2라고 치고 0.2 조금 넘겠네. 그리고 여기 한 80% 된다 쳐요. 0.8 그러니까 80% 곱하기 5태양 질량이니까 그럼 당연히 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C가 더 큽니다. 그래서 니은이 맞는 복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 C의 중심액은 기본적으로 뭐야? 대류액을 갖고 있으니까 대류액을 갖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CNO 순환 반응이 좀 더 활발할 거다. CNO가 좀 더 우세할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이태양 질량 기준으로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까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니은번 해결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3월학평 치고는 이제 14번부터 살짝 이제 실수가 나올 만한 포인트를 제시했네. 문제 좀 나쁘지 않은 걸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자, 15번인데요. 진짜 얘를 왜 여기도 쓸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문제긴 했어요. 처음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야 이거 실수 포인트 개 많이 만들어놨다. 이거 어쩔 수가 없겠다. 얘들 많이 틀리겠다. 이렇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좀 있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문제 뭔가 딱 보자마자 선생님 시선 방향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공정궤도면 이게 시선 방향에 뭐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는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답을 맞춰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게 아니죠. 진짜 그래서 15번에 있는 게 맞는 문제긴 해요. 실제로도. 예를 들어서 이게 공정궤도면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란하게 되어 있어. 그러면 이제 요거 기준으로 60도 기울어져 있으니까 그 60도 기울어진 걸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야 되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 하하 넘어갔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세상에. 그죠? 자 볼게요. 그림은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표는 행성이 ABC에 위치할 때 A, B, C 행성이에요. 그죠? 가의 어느 흡수선 관측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럼 A일 때 별을 봤더니 A 위치에 행성이 존재를 해요? 그러면 별은 여기 있는 걸 거니까 기본적으로 별은 멀어지는 상태가 되고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별이 멀어지고 있습니다가 되니까 행성은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A, B, C 순서대로 공전을 하고 있다가 되겠네요. 이건 확인됐죠? 그래서 A, B, C로 회전을 하고 있겠구나.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600이고 599.96이래. 그러면은 무슨 상황일 거냐면 B 같은 경우에는 기준 파장이 되는 거고 A랑 C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준 파장에 비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수직한 게 나와 있는 걸로 봐선 여기가 최대 파장일 때, 소위 가장 빨리 멀어질 때, 가장 빠르게 가까워질 때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렇게 해서 확인해 줄 수 있겠구나 이건데, 가의 어느 흡수선, 그러니까 이게 흡수선이니까 이거 가죠. 그리고 중심별과 행성은 원궤도로 공전하고 있고 중심별 나의 공전 속도는 30km/s래요. 이게 공전 속도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실제 도는 속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공전 속도가 어느 경우에는 이제 바뀔 수 있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만약에 시선 방향과 공전 궤도면이 이루는 각도가 세타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 세타가 0일 때는 공전 속도, 이 별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도는 속도가 뭐랑 같아지냐면 최대 시선 속도라는 개념하고 같아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공전 속도랑 최대 시선 속도랑 같습니다를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세타가 0이 아닐 때는 이제 공전 속도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냐면 곱하기 코사인의 세타 값을 곱해주게 되면 요게 최대 시선 속도가 돼요. 사실은 이 아래쪽에 있는 공식이 원래는 일반식이에요. 왜냐면 여기 영지번호면 1일 거라서 공전 속도랑 최대 시선 속도랑 같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잘못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선생님 공전궤도면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럼 코사인 값을 곱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코사인 60을 곱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선생님 코사인 60 곱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는데 잘 들어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뭐라 그랬죠? 시선 방향하고 공전궤도면이 이루는 각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한 번만 봐봐요. 문제 볼게요. 요 D를 갖고 있는 별 가의 행성계는 시선 방향하고 공전궤도면이 나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요거는 세타가 0인 상태로 저희가 가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가 같은 경우도 잘 보면 알겠지만 시선 방향이랑 딱 봤을 때 어떤 상황이에요? 시선 방향, 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방향하고 이 공전궤도면하고 나란한 상태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란한 상태라 세타가 몇이어야 되는 거예요? 0이어야 돼요. 60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였냐면 어마무시한 낚시 문제였던 거예요. 이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고 저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저 친구도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라 이거는 그냥 나란한 상태를 두 개를 제시한 거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죠? 아, 둘 다 나란한 거였구나. 그래서 여기다 코사인 세타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코사인 세타 곱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요 문제를 풀 때, 이거 공식, 이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시선 속도는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컨드에다가 곱하기 600짜리를 0.4만큼이 길어졌을 때가 아마도 최대 시선 속도가 될 거다. 이 최대 시선 속도를 계산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요게 지금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20km/s니까 요거 계산은 제가 빠르게 할게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이거 60도라고 오해를 했어. 그러면 이제 60도일 때 계산하면 이 코사인 60도를 계산을 했을 때의 최대 시선 속도가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이겠지? 그러니까 그럼 공전 속도는 40인가 보네 라고 계산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아니죠? 뭐예요? 요게 바로 최대 시선 속도이자 이면서 뭐예요? 시선 속도이자 공전 속도가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20km/s가 공전 속도였던 거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은 확인 다 끝났고 이제 문제로 가볼게요. 공전 방향 ABC인 거 방금 설명했죠? 그죠? 이거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낚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20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행성이 D에 위치할 때 시선 속도라고 얘기했는데 D에 위치할 때 시선 속도면은 여기는 지금 행성이 일로 가고 있으니 별은 멀어지게 될 거고 그때 시선 속도는 공전 속도랑 같겠다. 그죠? 그러니까 공전 속도랑 같은 상태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건 30km/s일 거고 그 다음에 A에 위치할 때는 똑같죠. A에 위치할 때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건데 이것도 지금 시선 방향이 나란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20km/s입니다를 해주면 되니까 1.5이다. 오케이 맞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5번은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맞아떨어지면 얘가 지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계산 안 될 거거든요. 니은하고 디귿이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5번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할 거면 당연히 4번 해야죠. 4번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야. 니은에 낚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거. 시선 방향과 공전교도면의 관계성을 저희가 판단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니은을 맞게 하고 싶었으면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요? 그림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지구가 있고 시선 방향 이렇게 그려져 있다 치고 시선 방향 이렇게 해서 60도를 그려놓은 상태에서 요렇게 그려져 있으면 이 친구도 요거랑 나란하게 요렇게 그려져 있어야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60도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상태가 되니까 공전교도면 60도 기울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왜냐면 이 방향성을 기준으로 여기도 60도가 될 거니까 60도만큼 기울어져 있구나. 이렇게 60도 기울어져 있구나.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어려워질 것 같으니까 오히려 살짝의 그냥 낚시 하나 정도 넣어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괜찮은 문제예요. 연습 잘 해보세요. 16번. 16번도 어렵게 만들면 어렵게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태양과 질량이 같은 별 S가 주기열 단계에 도달한 이후 시간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와 바깥쪽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안쪽 경계고 이게 바깥쪽 경계예요. 그죠? 그리고 A와 B는 S주위를 공선 행성이고 1회유 1.25회유다. 그러니까 이게 1회유 1.25회유에 있는 행성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바로 가볼게요. 지금 사실 이게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생명 가능지대 폭을 물어보는데 자, 생명 가능지대 폭은 어느 경우? 광도에 비례하도록 되어 있어요. 광도가 커질수록 당연히 폭도 넓어질 겁니다. 생명 가능지대까지 거리도 멀어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어? 이거 정비례는 아니에요. 막 2배 커지면 2배 멀어집니다. 이건 아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점점 광도가 커지는 모습 확인할 수 있을 거고 이거 확 커지죠. 그럼 아마도 여기까지는 확정적으로 뭐가 될 거냐면은 저희가 주기열성 단계일 것 같은데 여기는 아마 주기열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 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는데 당연히 니은 시기가 더 넓을 거고 기억 시기가 좁겠구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죠. 광도가 점점 커지니까 생명 가능지대 폭도 넓어질 거니까. 그 다음에 주기열 단계에 머무르는 동안 생명 가능지대에 속하는 기간을 물어봤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후 상황은 고려하면 안 돼요. 근데 뭐 어차피 둘 다 아니긴 하니까. 내 생명 가능지대 들어오는 길이가 여기는 요만큼. 그리고 A는 처음부터 들어와 있죠. 요만큼이죠. 그럼 누가 더 긴지 따지라고 하는 건데 참 미묘하게 그려놓긴 했지만 여기 좀 더 긴 것 같아요. 그죠? 주황색이 더 기니까 아무래도 1.25에 있는 A가 아니다. B죠. B가 더 길다. 그 다음에 20억 년부터 그러니까 20억 년부터 여기서부터 100억 년까지 A가 S로부터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이 받는 에너지 점점 증가하나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에서 받는 에너지잖아. 이게 행성이 받는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행성이 받는 에너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정량적으로 얘기하면 별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별의 광도에 비례합니다. 그러므로 광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생명 가능지대 폭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걸 통해서 저희가 알아낼 수 있어서 얘기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행성이 받는 에너지를 뭐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게 행성의 표면 온도랑 좀 관련이 좀 있어요. 표면 온도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그만큼 받는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행성의 표면 온도가 높아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생명 가능지대 안쪽 경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는 이게 사실은 몇 도 라인이냐면 온도 기준으로 100도씨 라인쯤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도씨 라인에 점점 가까워지는 걸로 바로 표면 온도 점점 높아지고 있겠네. 그럼 점점 증가하는 거 맞겠네 라고 생각해도 되기는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해도 되는 거니까 답은 3번일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6번은 15번보다 16번이 더 쉬워요. 야, 이 문제
아주 상상력이 풍부해야 되는, 아니, 그리고 이제 경우의 수를 잘 나눠야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됐거든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제 한번 볼 건데, 꽤 괜찮긴 한데요. 좀 당황스럽긴 했어요. 3월에서 이런 문제를 냈다고? 뭐 이런 거잖아. 보자. 그림 가는 해령과 변환단층이 분포한 어느 지역이래요. 근데 지금 안 그려줬어요. 그럼 내가 그려야 되는 뜻이죠. 그리고 나는 A에서 A' 구간을 직선으로 이동하며 측정한 해양 지각의 나이를 나타낸 것이다. 해령과 변환단층은 점선상에 분포하고, 그러니까 점선에, 지금 여기 점선 막 그려놨는데 여기에 이제 해령하고 변환단층이 있으니까 찾아봐 이 뜻이고, 그 다음에 해양판이라고 하는 것은 해령의 90도 방향으로 이동하며, 그러니까 이제 해령이 있으면 해령을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이동한다 이거죠. 그죠? 90도 방향으로 이동한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이동 속도는 1cm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제 해양판이 이동하는 속도, 해양판이 움직이는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1이다 이 뜻인 거지. 양쪽 속도가 같다. 그리고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기역하고 디귿은 판과 함께 이동하는 지점이고 니은만 판의 경계에 위치한 지점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판의 경계여야만 하다는 거죠. 지금 다 읽었죠? 자, 그럼 볼게요. 해양지각의 나이가 지금 여기가, 그럼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당연하게도 어딜 거냐면 여기랑 여기죠. 그럼 해양지각의 나이가 0이 됐다는 장소가 분명히 뭐가 될 거냐, 여기가 해령이 되는 거고 여기도 해령이 될 거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디를 봐야 되니? 그러면은 이게 대칭성을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걸로 봐서는 해령 나타나는 것이 어디였으면 참 좋겠냐면은 점선이 있으니까 여기가 해령일 거고 여기가 해령일 거예요. 점선에 분명히 해령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제 해령이 존재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존재할 수도 있고 혹은 요렇게 존재할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니은 상황은 분명히 변환단층이 돼야 되는 게, 왜냐면은 저 장소가 니은이 지금 거의 가운데니까 여길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니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니은이라고 하는 장소도 분명히 지금 연령이 바뀌고 있는 장소도 일단 적어도 해령은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변환단층일 것 같은데 변환단층이 나타나려고 그러면 변환단층도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요. 그럼 생각을 해봐. 경우의 수가 2개입니다. 해령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쭉 뻗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환단층이 어디쯤 있으면 딱 이쁘냐면 요렇게 되고 해령이 다시 요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딱 맞아떨어져요. 맞죠? 요게 첫 번째 경우의 수.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뭐냐면 요렇게 가다가 여기가 변환단층이고 요렇게 다시 가주면은 요것도 돼요. 선생님 근데 이제 2개의 경우의 수면은 하나는 무조건 소거돼야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방금 전에 그렸던 상황 있죠? 이 상황.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면은 안 맞아떨어져요. 왜일까요? 빨리. 왜 안 돼? 니은만 판의 경계에 있어야 되죠. 근데 기역하고 디귿도 지금 이 그림은 판의 경계여야만 돼요. 지금 이 상황은. 맞죠? 왜냐면 해령과 변환단층의 딱 중간, 거기 딱 만나는 교점이거든. 그럼 거기도 어쨌든 판의 경계라고 부를 수 있는 장소잖아. 그럼 이 장소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경우의 수로 따졌을 때는 아마도 해령이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게 아마 맞아떨어지겠죠. 그래야 지금 여기랑 여기는 판과 함께 이동하는 지점이고 니은만 변환단층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보다 좀 당황스러운 것 뿐인 거지 사실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문제로 가볼게요. 이동 속도가 양쪽으로 똑같기 때문에 경사도 지금 이거 나이 경사도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럼 보자. 해양지각의 나이는 기역하고 디귿하고 비교하라고 돼 있는데 기역하고 디귿을 비교하면은 방금 전에 그림 그렸던 것처럼 요게 요렇게 되는 상태일 수밖에 없어서요. 그러면은 여기서 해령에서부터 쭉 뻗어나간 거 100km 진행했고 해령에서 쭉 100km 진행했으니까 둘이 나이 어때야 돼요? 무조건 같아야죠. 그지? 그 다음 니은에서는 지진과 화산활동이 모두 활발하게 벌어진다. 아니요, 틀렸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가 쉬울 수밖에 없는 게 디귿을 굳이 계산하지 않아도 답이 나와요. 제대로 문제 풀었으면. 맞죠? 왜냐면 기억 니은 틀렸으니까 답은 디귿이잖아. 2번이에요. 근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1000만년 후잖아. 1000만년이면은 1cm잖아요. 그럼 1000만년 후면은 1000만cm죠. 이게 알고 있으면 참 좋은 게 그 1km가 1000m고 1 하나 둘 셋 하나 둘 cm잖아. 그래서 1, 10, 100, 1000만, 10만이거든. 10만 cm예요. 그러면 10km면은 100만 cm예요. 그러면 100km면은 1000만 cm죠.
제가 10km랑 100만 cm는 조금 변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드린 이유가 보통 이제 100만 년 단위가 많이 나오잖아. MA 해가지고 밀리언 years ago 해가지고 이제 100만 년 단위 10MA, 20MA 하면서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10km가 100만 cm 정도는 알고 있으면 참 도움은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쨌든 100km가 1000만 cm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거야? 1000만 년 후면은 100km 진행했을 때란 뜻인 거죠. 100km를 더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기억하고 디귿이. 그럼 기억은 여기 있던 지점이 여기로 갔을 거고 디귿은 이렇게 가서 여기로 갔을 거니까 둘 사이 거리 어떻게 돼요? 그럼 당연히 요만큼이 될 거니까 이거 한 칸당 100km라고 가정한 거니까 200km, 200km 되는 거라서 요게 200루트 2km죠. 그럼 최단 거리는 당연히 200km보다 멀어야 되는 건 맞는 게 사실은 이게 계산하는 게 아닌 게요. 200km가 지금 어느 상태냐면 이 둘이 200km예요, 지금. 그럼 당연히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거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여기까지 오면 제일 멀어진 상태가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될 거다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멀어지겠지 뭐. 하고 실제로 계산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몇 킬로라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200루트 2km예요. 요쯤 될 거예요. 실제 계산도 가능은 했더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3월이 살짝 이제 힘을 좀 뺐어요. 이런 류에서. 18번 중요합니다. 18번 뭐 선생님 다 중요하대요. 다 중요해요. 실제로. 근데 살짝 그런 느낌은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비교군을 좀 만드는 거 조금 조금 이제 좀 그렇긴 한데, 저 덕프리미엄 해설도 하니까 덕프랑 3월 교육청이랑 비교하면 누가 더 괜찮아요? 근데 둘이 이제 조금 결은 다른데 그러니까 결이 좀 달라 보이는데 비슷비슷한 느낌도 좀 있어요. 자료 해석이 좀 많아졌다 정도? 그래서 둘 다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덕프를 좀 더 아닙니다. 자, 어쨌든 자 덕프가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계산 좀 연습하는 관점에서는. 자 보자. 그린 가는 서로 다른 해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A와 B의 이동 경로를, 그죠? 그러고 나는 A와 B 중 어느 한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P와 Q에서 3시간 간격 관측한 기압 풍속 풍향 변화를 기억과 니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개를 찾아야 돼요. 기억하고 니은이 A와 B 중 죄송해요. 기억과 니은이 P와 Q 중에 어느 관측소인지 첫 번째. 그리고 그게 A 태풍이 지나가선지 B 태풍이 지나가선지 두 개 찾아달라 이거죠. 화살표의 방향은 풍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면서 저희가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경우의 수를 정말 잘 나눠놓은 게 봐봐. A 태풍이면 만약에 이제 PQ랑 기억 니은을 찾아야 되는 상태인 것도 있죠. 그럼 일단 뭐부터 해볼까 하면은 자료 해석부터 해볼게요.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태풍에 의해서는 여기다 하자. A 태풍이면 P가 어디냐면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있죠. 요렇게 지나가니까 이동 방향 오른쪽에 있고 이동 방향 왼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P가 뭐가 되냐면 위험 반원에 위치하는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 Q가 이제 뭐가 되냐면 가항 반원에 위치한 상태가 된다. 안전 반원에 위치한 상태가 된다라고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북반구 기준으로는 태풍이 위험 반원에 위치하면 이동 방향의 어느 쪽?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거고, 그리고 가항 반원 이동 방향의 왼쪽에 위치하는 상태가 될 거니까, 자, 이게 저기압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 왼쪽이니까 나 저기압 쫙 가는 동안 우리 개구리형 기억하죠? 오른쪽 시계 방향 왼쪽 반시계 방향 풍향 변화 생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생겨야 되고 이게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를 얘기해주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태풍이 비태풍이었어. 그럼 비태풍 같은 경우에는 P가 어떻게 되냐면은 요렇게 지나가니까 P가 이동 방향 왼쪽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가항 반원이고 이제 Q가 위험 반원에 위치하는 딱 반대 상황을 제시해 준 거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이제 뭐냐면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생겨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생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제 볼게요. 두 개 중에 하나인데 확정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자료상으로 봤을 때 태풍이 어쨌든 간에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가는 상태다 보니까 태풍이 누가 먼저 통과해요? 태풍 둘 다 공통적으로 먼저 통과하는 관측소 누구? 먼저 통과하는 관측소 Q고 그 다음 P예요. 그러면은 기압이 낮은 구간이, 그러니까 기압이
낮은 곳이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 봤을 때 Q가 먼저 통과를 하고 P가 그 다음에 나중에 통과해야 된다 이 뜻인 거죠. 태풍이랑 가까워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잘 보면 최소기압 가지는 장소가 여기쯤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긴 여기쯤이 될 거니까 저희가 확정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기압이 제일 낮은 장소가 지금 얘는 T3쯤 지나갔고요. 얘는 지금 T5쯤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좀 더 늦게 지나갔고 얘가 조금 더 빨리 지나갔으니까 얘가 아무래도 Q 관측소가 될 거고 얘가 P 관측소가 되는 건 확정이란 뜻이에요. 됐지? 그래서 확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게 뭐? 풍향변화. 풍향변화 봤더니 어때요? 그러면 풍향이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시계 방향에 풍향변화가 생기고 있다 이 뜻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에 풍향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가 확인이 됐죠. 그지? 그럼 Q가 시계 방향이고 P가 반시계 방향이 돼야 되는 거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태풍도 뭐가 지나간 거다? 비태풍이 지나간 상태겠구나 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다 끝났네요. 찾았어요.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은 P에서 관측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이 Q였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먼저 통과한 거잖아. 그지? Q여야 돼요. 그지? Q고 그 다음에 B 관측한 자료인 거 맞았고요. 그 다음에 태풍의 중심과 Q 사이의 거리는 T3가 T5보다 멀다. 자, 태풍의 중심하고 Q니까 Q면은 지금 누구였냐면 기억이죠. 그러면 제일 가까웠을 때가 언제야? T3일 때가 더 가까웠고 T5일 때 오히려 멀어진 거죠. 그지? 그래서 T3가 더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틀렸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하고 디귿을 조금 이제 같은 자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하고 디귿이 똑같은 걸 물어보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다. 19번인데 되게 교육청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자료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잘들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림가는 암흑에너지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세 가지 우주 모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암흑에너지를 고려한 경우에는 사실 가속 팽창을 해야 되지만 암흑에너지가 고려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주의 크기가 실제로 세 가지의 경로를 가져가더라라고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나는 열린 우주 그리고 하나는 평탄 우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제 요렇게 가서 다시 수축해버리는 닫힌 우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다. 시간에 따른 이제 우주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우리 열린 우주 어떤 거였죠? 열린 우주라고 하는 것은 임계 밀도라고 하는 계산값과 우주의 실제 밀도를 비교를 했을 때 임계 밀도가 큰 경우 평탄 우주는 같은 경우 그죠? 여기는 우주의 밀도가 더 큰 경우로 저희가 따질 수 있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모든 우주 모형에서 이거는 가속 팽창이든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를 포함한 우주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모든 우주 모형에서 꼭 성립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요. 에서 전제로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1번 현재의 우주의 크기와 현재의 우주의 팽창 속도 같은 경우에 무조건 고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현재 측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돼요. 소위 이 현재의 상태의 우주의 크기, 소위 요 함수값하고 요 함수값을 기준으로 생각했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무조건 둘 다 같아야 됩니다. 맞죠? 왜냐면 이제 시간에 따른 우주의 크기를 저희가 팽창 속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요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크기랑 속도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 지금 보시면 일부러 그래서 요 지점이 현재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준 거죠. 기울기 똑같을 거다. 이렇게. 그럼 일부 내용만 그려져 있는 걸로 봐서는 뭐 T1이 어디쯤일까요? 그럼 아마도 여기쯤이지 않을까요? 그냥? 한 요쯤? 아니면 지금 T1이 지금 여기 보면 요 모형 B가 0인 상황일 건데 그게 어딜 거냐면 여기쯤일 거라 아마 여기가 T1이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를 탁 잘라놓고 여기서부터 그려놓은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닫힌 우주가 처음 생성됐던 과정이 이게 이제 닫힌 우주가 될 거고 여기가 열린 우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요 그림 뭐예요? 안장 모양은 열린 우주입니다. 그래서 안장 모양이 열린 우주가 되는 거고 닫힌 우주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보통 요렇게 그려주죠. 구형.
평탄 우주는 그냥 평평하게 이렇게 그려주는 게 평탄 우주가 되고. 됐지? 그럼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 A와 B가 같나요? 그러는데 아이 그럼 당연히 같죠. 같아야 돼요. 이건 무조건 전제라 그랬어요. 알겠죠? 그 다음 빅뱅 이후 현재까지 시간은 A가 평탄 우주로 짧다. 자, 빅뱅 이후 현재까지 시간을 저희가 뭐라고 하니 우주의 나이라고 불러요. 그죠? 생각해봐 맞는 말이잖아. 왜냐면 내가 태어나고 지금까지 현재까지 시간 내 나이잖아요. 그죠? 그거니까 평탄 우주랑 A랑 비교해보세요. 그럼 열린 우주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럼 현재 기준으로 열린 우주 이만큼, 평탄 우주 이만큼이니까 열린 우주가 더 많아야죠. 그죠? 그 다음 나에 해당하는 것은 B가 아니고 A여야 되겠지. 이렇게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얘는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절대연령 문제 치고는 어려운 건 아닌데 아마 3월이라서 당장 혹시라도 이걸 처음 고난도를 새로 보는 친구들이라면 아무래도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는 문제이긴 합니다. 차근차근 볼게요. 지질단면 나와 있고 X의 함량에 대한 Y의 함량, 그러니까 둘 다 방사성 동위원소예요. 그렇구나. 화성암 A와 B는 X와 Y 중 서로 다른 한 종류만 포함하고. 자, 그럼 읽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화성암 A도 있고 B도 있는데 여기에는 X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X가 있으면 여기는 Y가 있는 거고 여기 Y가 있으면 여기는 X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딱 구분이 되더라 이거고. 그 다음 현재 A와 B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각각 처음량의 18%하고 72% 2다로 끝나요. 자, 중 하나이다 아니고 서로 다른 한 종류이다 아니고 2다로 끝났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냐면 A에는 함량이 18%가 있는 거고 B에는 72%의 함량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아예 그냥 깔아두고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안 깔아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주는 게 낫죠. 그죠? 그러고 X의 반감기가 2억이고 퇴적암 C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된대요. 오케이,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저희가 지질단면을 봐야 되는데요. 지질단면을 봤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 지질단면을 보면 제시된 알파벳들의 순서는 무조건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지질단면 봤는데 ABC가 있어요. ABC 순서 찾으란 뜻이에요. A가 먼저 만들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B가 관입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C가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돼 있을 거죠. 순서 확인하고요. C에는 지금 뭐가 나와 있죠? 힌트는 써놔야 돼요. 퇴적암 C에서는 암모나이트 화석이 산출된다. 그러면 여기 암모나이트가 나온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얘가 무슨 시대다? 아마 중생대일 거다 가 되는 거라 A와 B는 죽어도 뭐가 되면 안 되냐면 신생대 지층이 되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은 순서 찾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를 나누려고 보니 X의 반감기가 2억인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찾아야 돼? 이걸로 Y의 반감기를 찾아주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제일 저희가 판단하기 편한 건 당연히 X 반감기를 갔을 때예요. 이거 둘 다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X랑 Y 반감기 둘 다 찾아야 돼요. X 반감기 2억인 거 알고 있으니까 2억 년 갔다고 치자. 그럼 2억 년 갔으면 X는 50%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0.5가 나와 있다는 것은 X분의 Y가 0.5가 되려고 그러면 Y가 몇이 되면 돼요? Y가 25%면 되는 거죠. 그 Y가 25%라고 하는 것은 Y 반감기가 몇 억이면 되는 거예요? 1억이면 되는 거죠. 왜냐면 얘는 반감기 1회 갈 때 얘는 반감기 2회가 간다. 몇 억 지나갔을 때? 2억 지나갔을 때. 그러니까 얘는 반감기 2번 지나가니까 1억 이렇게 해서 2억 지나갔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케이. Y 반감기는 저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억이라는 걸 저희가 정보를 가지고 알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찾았어요. 이제 그럼 저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반감기가 어떻게 된다? X가 2억이고 Y가 1억인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요거 이제 찾아야죠. 순서를 알고 있는 건 A가 더 나이가 많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A가 함량 기준으로 18%가 있는 거고 B가 72%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선생님 근데 저는 72%가 반감기 몇 번 지나가는지를 모르는걸요? 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결국 경우의 수를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A가 만약에 X일 경우 B는 무조건 Y여야 될 거고요. 그죠? 아니면 A가 Y인 경우에는
B가 X여야만 할 거예요. 그죠? 서로 다른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둘 중 하나일 거라는 거지. 선생님 근데 72% 어떻게 구해요? 그런데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72% 남아있는 모원소의 함량의 반감기를 경고하면 몇 %가 돼요? 36%가 되죠. 반감기 한 번 더 경고하면 몇 %가 돼요? 18%가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72랑 18은 결국엔 여기서 여기를 갈 때 물론 같은 방사성 원소는 아니긴 합니다만 반감기 2번 정도 더 간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얘에 비해서. 됐지? 그러니까 18%를 구하니까 72%만 알면 18%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야. 72% 반감기 한 번, 반감기 2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알면 구할 수 있겠다 이거죠. 그럼 72% 어떻게 구하죠? 이러는데 72%는 75%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따지는 거긴 한데 일단 들어봐요. 결국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모원소에 더하기 자원소에 대해서 모원소의 함량, 소위 이제 처음 양에 대해서 초기 모원소에 대해서 남아있는 모원소량이 어떻게 될까요? 요게 2분의 1의 거듭제곱의 형태로 들어갈 거다. 왜냐면 요게 모원소 함량이라고 부르는 애거든. 그래서 이 모원소 함량을 구해보자 이렇게 된 이 n값이 되는 거고 여기다 곱하기 100 하면 이게 뭐냐 퍼센트 비율이 되는 거라 72%, 18% 요게 요거예요. 그럼 n값이 뭐예요? 그럼 반감기 몇 번 지나갈게? 반감기 지나간 횟수죠. 근데 반감기 몇 번 지나갈게 하면은 요거를 뭘로 나누는 거지? 반감기로 나눠요. 뭐를? 경과한 시간을.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원했던 건 뭐냐면 72%가 100분의 72니까 이게 2분의 1 n승인데 요게 몇 번 정도 지나가야 돼? 라고 물어보는 형태인데 내가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가 경험적으로 무엇은 알고 있냐면 요거는 알고 있는 게 100%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절반 정도 갔을 때 50%가 됐다고 가정하면은 반감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여기가 반감기 T였다 치자고. 그때 72%라고 하는 장소는 어디일 거냐면 여기가 75%군. 그럼 75%가 된다는 것은 여기쯤 온다는 뜻이 될 건데 그죠? 75%가 됐다. 그럼 여기가 뭐냐면 2분의 t보다 좀 짧을 거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75%보다 조금 큰 값을 줘요. 76%, 78% 이렇게 줬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확정적으로 76%, 78% 이런 애들이 전부 어디 들어올 거냐면 2분의 t보다도 더 짧을 거니까. 무조건 여기 구간은 확정적으로 뭐가 되냐면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다. 는 게 확정으로 나와요. 왜 75%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거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가 무슨 무서운 짓을 해버린 거냐면 72%를 저희한테 제시한 거예요. 72% 어디 있냐면 요 아래 있거든. 72%를 제시해버리니까 그럼 뭐야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이제 불상사가 생길 수 있냐면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은 게 맞을까? 왜냐면 2분의 t라고 하는 건 이거의 절반쯤 될 건데 2분의 t에 들어올까 못 들어올까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러는데 자 들어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분수로 만들어 놓는 걸 좀 좋아한다고 이야기를 드리기도 하지만 자 결국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72%를 비교하는 방법 뭐 75 근처니까 절반 안 되지 않을까? 운 좋게 찍은 경우.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저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기억해봐. 1이라고 하는 값에서 시간이 경과를 했는데 반감기가 경과하면 곱하기 2분의 1이 곱해지면서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값을 쪼개가지고 1, 4분의 3, 2분의 1 소위 함량이 100%, 75%, 50% 이렇게 갖다 칠게. 그때 여기를 T1이라고 치고 여기를 T2라고 가정하면 T1 더하기 T2를 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냐면 T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당연히 반감기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75% 갈 때 걸리는 시간 요게 T1, 요게 T2 합치면 T가 되는 거 맞죠? 이거거든. 그럼 그때 여기서 곱해지는 값이 T1 지나가면 곱해지면 4분의 3 곱해지는 거고 T2 지나가면 여기서 여기 가는 게 곱하기 3분의 2 되면 되거든. 그 얘들 두 개 곱하면 딱 2분의 1 되는 거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경과하면 무언가가 곱해지게 될 건데 요게 뭐가 되냐면 남은 모원소의 비율. 요게 모원소의 비율이 몇 %로 남아있게 되는가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곱해지는 숫자가 요 숫자가 작을수록 남아있는 모원소가 적어진다는 뜻이니까 T가 더 길어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해볼 게 72%라고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볼 거예요. 72%면은
100분의 72가 될 거니까 뭐 그냥 4로 나눌까요? 4로 나눠지지 않나? 그죠? 그러면은 25분의 여기가 4로 나누면은 18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25분의 18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1이었던 상황이 T1만큼 경과해서 25분의 18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T2가 경과를 했더니 2분의 1이 됐다고 치자. 그럼 여기서 곱해지는 건 25분의 18이 될 거고, 여기서 곱해지는 건 몇일까요?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 될 때, 여기서 얘를 곱해서 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왜 갑자기 계산이 안 되지? 36분의 25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되면서 2분의 1 되는 거 맞죠?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숫자랑 이 숫자 중에서 누가 큰지를 비교해 보자고요. 그럼 25분의 18과 36분의 25 중에서 더 큰 게 누구예요? 그러면은 야, 이거는 사실 사문한 애들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여기가 11이고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숫자가 7쯤 되나? 그죠? 그럼 여기가 조금 더 숫자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숫자가 조금 더 누가 클지 비교가 되는 거죠. 아니면 25분의 18 해가지고 기울기 꺾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사실은 뭐가 되냐면 얘랑 얘랑 비교하게 되면은 요 값이 좀 더 커요. 실제로. 제가 계산 안 할게요. 한번 해보세요. 알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는 순간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숫자가 크다는 건 남아있는 모원수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T1이랑 T2랑 비교하면 누가 더 긴 거예요? T2가 더 긴 거예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됐다? 아, T2가 더 기니까 얘가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다? 얘가 반감기의 절반보다 길다. 아, 72%가 됨에도 불구하고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구나. 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죠? 되셨을까요? 그러면 맞겠지? 어쨌든 갑자기 계산하고 왔는데도 자신이 없었어. 아니면 방법은 이렇게도 있어요. 선생님 이거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뭐 통보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서 아니면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게 있죠. 1이 있고 만약에 똑같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2분의 t씩 지나갔다 치자고. 그럼 이게 두 개 합치면 t가 되는 거니까 이게 2분의 1이 되는 게 맞거든. 그럼 여기서 곱해지는 값이랑 여기서 곱해지는 값이 같을 테니까 루트 2분의 1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그럼 뭘 하고 싶은 거냐면 25분의 18하고 이번에는 루트 2분의 1하고 비교해보라고.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반감기 절반 갔을 때 상황일 거거든. 그럼 이거보다 비율이 많으면 이게 반감기 절반보다 짧은 걸 거고, 이거보다 숫자가 작으면 이게 반감기 절반보다 긴 걸 거예요. 이러면 좀 할만하죠, 그죠? 그러면은 오히려 어떤 상황을 비교할 거냐면은 이렇게 돼서 뭐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아니다. 그냥 제곱하자. 그러면은 625, 그죠? 에다가 18 제곱하면은 3의 제곱에다가 2니까 3의 4제곱에다가 2가 되는 거니까 2의 제곱이니까 4 곱하기 3의 4제곱이면은 81이죠. 그러면은 324인가요? 이렇게 되고 이게 2분의 1이니까 625 절반하면 312. 몇이니까 얘가 숫자가 더 크네요. 그죠? 반이 넘네. 그럼 무슨 상황을 저희가 연출한 거냐면, 아, 얘가 지금 뭐예요? 남아있는 모원수가 더 많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얘보다 여기에 있는 상황이 되겠구나. 그럼 반감기가 절반보다 짧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말뜻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72%마저도 결국 뭐냐면 반감기가 절반보다 짧다는 사실을 저희가 판단을 하긴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 거는 막 누대뽀로 비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알겠지? 시간이 경과하게 될수록 곱해지는 값은 점점점 작아지게 될 거다. 왜냐면 남아있는 모원수의 비율이 적어질 거기 때문에. 결론, 이게 반감기의 절반보다 조금 더 작은 횟수를 지나간다. 기간을 지나간다. 이건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 반감기의 절반보다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반감기 0.5회가 안 돼요, 이건데, 얘는 그럼 반감기가 여기서 두 번 더 가는 거니까 2.5회가 채 안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0.5번이 채 안 된 상황에서 반감기 가니까 2.5회. 좀 안 된다. 근데 반감기가 X는 지금, 반감기가 이게 2억짜리고, 요게 1억짜리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면, 요게 5억이 채 안 되는 거고, 얘는 2.5억이 채 안 되는 거고, 나이로. 얘는 0.5회니까 1억이 채 안 되는 거고, 얘는 0.5억이 채 안 되는 건데, 문제가 뭐냐면, B의 나이가 지금 1억 아니면 0.5억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 0.5억보다 짧아지게 되면 이거 무조건 신생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봐봐. B는 죽어도 신생대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의 수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성립 안 하니까 뭐밖에 안 돼? 요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A에는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Y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 나이는 2.5억이 채 안 되는 상태가 될 거고, 얘는 X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 얘는 나이가 1억이 채 안 되는 상태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둘 다 무슨 상황이 되냐면 둘 다 사실은 중생대 지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만약에 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에이 그냥 0.75 보다 근처겠지 뭐 반감기 절반 조금 안 되겠지 뭐 하고 풀었으면 사실은 되게 쉽게 풀리긴 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조금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맞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기억번 반감기 1억인 거 방금 찾았죠? 확인했고요. B에는 X가 포함되어 있나요? 네, B에 X 포함되어 있는 거 확인됐고요. 마지막 A의 절대 연령은 2.6억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A의 연령 2.6억보다 작나요? 2.5억보다 작으니까 2.6억보다도 작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지. 확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접근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뭘 얘기해 드렸냐면 시간이 경과했을 때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그죠? 곱해지는 값이 작을수록, 여기에 곱해지는 값이 작을수록 시간이 더 많이 경과하고 있다 라는 걸 꼭 찾았으면 좋겠고, 1에서부터 2분의 1까지 가는 기간이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반감기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반반이 되는 것보다 좀 더 길지 짧을지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접근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될 것 같다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3월 치고는 살짝 어렵긴 했습니다만 도움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잘 복습하시고 저희 이제 다음번 모의고사가 5월에 있죠. 그래서 교육청 모의고사니까 그것도 이제 열심히 준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뭐 이거를 당장 그날 보고 있다거나 뭐 다음날 보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뭐 이거 열심히 복습하시고 고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준비하세요. 아니면 뭐 전 정식 파이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잘 복습하시고 고난도 수업 잘 들으시면서 잘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다음 해설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